그래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자고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의 주인공은 한나 아렌트입니다. 한나 아렌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기, 이렇게 잘 보이시죠? 한나 아렌트 평전. 여기 뭐라고 됐어요? 경험하고, 생각하고, 사랑하자. 경험하고, 생각하고, 사랑하자.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따온 거예요. 뭐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자는 경구를 제가 만들 때, 이 한나 아렌트의 평전을 이 부제목으로 달았던 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내가 한나 아렌트를 그만큼 좋아하죠. 1906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사망했습니다. 69세죠. 젊은 나이에 이 뇌출혈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타주려고 커피잔을 가지고 커피를 타러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했죠. 69세면 그때는 그래도 살 만큼 산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너무 아깝죠. 내가 보기에는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평전, 이거는 한번 읽어봐주면, 평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썼어요. 한나 아렌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 사만다 로즈힐은 그 한나 아렌트 센터에서, 한나 아렌트 센터가 미국에 있는데, 거기 선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렌트에 관한 거를, 한나 아렌트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한나 아렌트가 사망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아주 잘 썼고요. 제가 평전을 몇 개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 평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김만권 교수가 여기 그 추천사도 썼습니다. 감수를 했거든요. 김만권 교수도 내가 알기로는 이런 분야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한나 아렌트 연구자들이 국내에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 김만권 선생도 했고, 그 다음에 전혜란 선생이 옮겼는데, 옮김이 그 번역도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뇌경색인가요? 하여튼 그런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책입니다. 이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책인데, 이게 예전에 나왔다가 지금 그 표제를 갈고 조금 이제 오탈자 같은 걸 손보고 다시 2022년에 나왔습니다. 지난 10년대에 나왔었는데, 내가 그거를 쭉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놓치고 있었는데 새로 나왔길래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29년에 나왔으니까요. 이게 29년에 초판이 박사학위 논문이거든요. 이것이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칼 야스퍼스를 지도교수로 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게. 근데 이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돼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AD 4세기에서 5세기 그 사이를 살았던 교부 신학자죠. 그 히포의 주교이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사랑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를 박사학위 주제로 삼고 야스퍼스의 지도로 학위를 받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뭐냐?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내 이웃은 뭐냐 그러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계 사랑. 내 이웃이란 바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맛깔나게 잘 쓴 한국인 연구자가 있습니다. 한국 학자인데 이인미 선생이 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고 지금까지 한나 아렌트의 전체를, 책 전체를, 그러니까 한 20권,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게 한 10권 정도 되고, 아마 다 합치면 한 20권쯤 될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평생을 거쳐 쓴 책이 아주 그 무게 있는 책들이죠, 전부 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인미 선생이 이 한나 아렌트의 책들을 전부 검토하고 5개의 주제로 그것이 뭐라는 걸 아주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외로움. 그 외로움이 인간 전체를 망치거든요. 독일어로 뒤에서 나오지만 독일어로 외로움이란 뭐냐? 이 외로움을 다른 고독과 달라요. 고독은 내가 어떤 깊은 사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그래서 Verlassenheit, 내버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손자가 3살짜리가 와서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 장난감 가지고 계속 노니까 그 장난감이 망가질 거 아니야. 망가지면 애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 장난감을 쓰질 않나. 버려진 거지. 버려진 상태. 아무도 관심스럽지 않은 상태. 그냥 내건져 둔 상태.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인간의 외로움. 그것은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인간의 정신세계, 육체, 이런 걸 다 망쳐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인미 선생이 뭐라고 썼냐?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이게 정치 철학자거든. 결국 신학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니까 당연히 신학을 공부할 것 같은데 신학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사랑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그 사랑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네, 소장님, 조카분부터 어찌 해보세요. 복사직, 뭐라고, 복사 직업을 불신하게, 되시라. 네,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성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나는 그래서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도, 성인이 된 이상 내 아이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안 이후에 언젠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하죠. 우리 애들이 제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들으면 다행이고 또 가끔 들으면 다행이고 그나마 안 들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러쿵 저러쿵 아주 좋지 않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나 아렌트 평전에서 나오는 거를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이 평전도 사만다 로즈 힐이라는 한나 아렌트 센터에 미국에 있답니다. 거기에서 아마 연구원으로 있는 분인데, 내가 읽은 한나 아렌트 전기, 평전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를 보고 이게 가장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왜 좋아하는지는 바로 요 세 문장이 이 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일찍이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이었다. 사실 나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내가 가서 학문이라는 세계로 내가 빠져들게 된 것은 독일에 가서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고 나서 80년대에 한국은행에서 연방은행에 연수를 보내줬다 했잖아요. 그 연수를 가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거죠. 도대체 이런 세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 문제의식이 나한테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겠다. 나는 미국에 가려고 그랬거든. 어떻게든지 미국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돌려먹게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싶다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나는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돈 벌려는 욕심을 포기하고. 생각은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오며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이정표로서 항상 경험과 함께 가야 한다. 놀라운 말입니다. 생각은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은 살아있는 경험에서 나와요. 경험이 없이는 생각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강의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내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많다.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이정표로서 항상 경험과 함께 가야 한다. 생각은 항상 경험과 같. 그래서 나는 남이 뭐라고 한 것을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쥐가 경험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그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경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를 좋아하게 됐죠. 한나에게 사유훈련은 이해의 필수 조건이자 스스로 독일 철학의 전통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것도 내가 생각했던 거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내가 학문적 훈련을, 학문적 소양을 독일에서 힘들게 쌓아가는 것은 그 훈련은 이해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런 훈련, 학문적 소양을 쌓아가는 그 훈련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필수 조건이고 한국적 전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한국의 잘못된 전통,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더러운 전통을 근본적으로 깨부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 힘이, 내 능력이 한나 아렌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늙음하게 이 강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한국 사회의 전통을 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은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힘드니까 한나 아렌트는 거의 천재적인 인물이고 강력한 이 전기를 보면 어떤 전기든지 한나 아렌트는 어렸을 때 말괄량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다 그 시험을 봐서 대학에 다 등록합니다.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말괄량이고 지 뜻대로 하고 말하자면 선생하고도 싸우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보면 추미애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 추미애도 학교 때 선생님이 너희들 내 말 듣기 싫은 사람들은 집에 가! 이랬더니 정말 책가방을 싸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추미애가. 왜? 선생 말을 듣기 싫으니까. 그따위 선생 말을 내가 뭐하러 들어.
가라니까 그냥 책가방 싸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런 스타일이야. 자, 읽어봅시다. 이게 19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체주의가 사람을 고립되고 외로운 개인으로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체계적으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공포가 확산될 때 힘을 얻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마주했을 때 분별 있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다.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가 심지어 전체주의 이전의 전제군주제 시절에도 모든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듯이 자기 자신에게 이데올로기적 사고를 강요하는 행위도 현실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다. 그들을 둘러싼 현실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과 접촉할 때 이미 그 준비에서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접촉들만으로도 경험하고 사유하는 능력을 잃는다. 전체주의 통치에서 이상적인 주제는 강한 신념의 나치도 공산주의자들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의 구분과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이제 방대한 저서가 나옵니다. 그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그 섹션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패러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이데올로기는 공포가 확산될 때 힘을 얻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마주했을 때 분별 있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아무 설명 없이 계속 쓰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칼 막스가 한 거예요. 칼 막스가 도이체 이데올로기라는 책 제목에서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 민주주의 이념 또는 사회주의 이념 또는 자본주의 이념 이런 이 이념 체계들은 그게 우리 삶에 아주 건강하고 좋은 의미로 그게 나온 거거든.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그 이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념, 민주주의도 얼마나 좋은 이념입니까?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이념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이념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요. 전도돼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우리 자유 외치잖아? 그러니까 자유 외치다 보면 자유가 진짜 중요하니까 자유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자유가 사라져. 그게 바로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화 되었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상태, 그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어떤 주의는, 이념은 공포가 확산될 때 힘을 얻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마주할 때 분별 있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는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해 사람이 외로울 때 얼마나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강조했다. 외로운 사람은 현실이 아닌 상상의 뿌리를 두고 생각의 논리를 펼치기 때문이다. 현실에 없는 걸, 나타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어떤 상상의 세계, 그래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므로 외로운 상태에서 자명하다는 말은 더 이상 지식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나만이 독자적인 생각이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주의 운동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극단주의는 진정한 급진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역 방식으로 언제나 가능한 한 최악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외로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의 지식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에 있는 지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독자적인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어. 자기만의 이념에 빠져 있어. 누가 그래? 윤석열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지. 국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있어요. 전체주의 운동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극단주의는 진정한 급진주의가 아니야. 그 진보주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모든 것을 취약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역 방식으로 언제나 가능한 한 취약의 결론에 도달한다. 항상 윤석열의 의사결정은 최악으로 빠져들고 있죠. 현대 세계에서 의미 상실은 돌아갈 곳 없음, 뿌리 없음, 외로움이라는 근본 조건을 특징으로 한다. 한나는 전체주의의 기원 마지막 장에서 외로움이 모든 전체주의 운동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외로움. 한나가 말하길 공포의 기저에는 대개 외로움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립은 삶의 정치적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립은 삶의 정치적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외로움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다.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어려서부터 외로움 속에서 살았어요. 인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감각,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어요. 늘 술을 먹죠.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김건희도 똑같습니다. 타인을 이용해 먹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폭정은 개인을 고립시켜 정치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공적 영역을 파괴하지만 전체주의는 또한 개인의 사적 삶도 파괴한다. 전체주의의 기반은 이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경험, 즉 외로움에 기반한다. 이 외로움은 인간에게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경험이다. 이걸 읽으면 진짜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글쎄 한나 아렌트를 천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나는 외로움을 독일어로 Verlassenheit,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3살짜리 내 손자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가지고 놀 수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버려진 상태 또는 버림받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뭐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강의 때 얘기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난 집구석에 앉아서 방구석에서 그 책을 보는 걸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나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 Verlassenheit, 버려버린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새롭게 나아가지도 못한다. 버려진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새롭게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한다. 전체주의는 사람들의 사유 능력 및 그 자신과 맺는 관계를 망가뜨려 인간 사이에 있는 공간을 파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에도 공간이 생겨나죠.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그 공간을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거죠. 시간적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주의는 사람들의 사유 능력 및 그들 자신과 맺는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공간도 파괴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고립되면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냐? 무엇이 진짜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외로움은 사유의 필수 조건인 고독의 공간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사람이 고독해져야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인식, 자기의 성찰,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고독의 공간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사유도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위험하고 외로움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주의는 그 외로움을 이용한다는 거죠. 전체주의의 기원을 출간한 후 프린스턴 대학교의 정교수가 되었고 구겐하임 재단, 이게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 박애주의적으로 자기가 기부한 재단이 있어요. 전 세계에 가면 스페인 어딘가요? 스페인 어디에 가니까 구겐하임 그게 있습니다. 저 북쪽 어딘데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구겐하임 재단에서 받은 연구비로 1952년 3월부터 8월까지 유럽에 체류하며 여러 도시에서 강의하고 휴일이면 생모리츠에 사는 야스퍼스 부부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 유럽 방문 때와는 달리 한나는 유럽의 새로워진 풍경을 즐겁게 감상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막 폐허석인데 52년이면 아직은 회복될 리가 없을 때죠. 엉망진창일 때요, 독일이. 그래도 자기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거와 생각하면 많이 달라진 거죠. 더군다나 프랑스를 여행할 때니까 프랑스는 그래도 늘 망가졌거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웠지. 내가 프랑스를 여행할 때와 똑같은 느낌을 한나 아렌트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의 색과 건축물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한 한나는 풍경에 대해 감탄해서 프랑스 드라이브라는 시를 블리허에게 써서 보냈다. 블리허는 누구냐? 두 번째 남편이에요. 하이니히 블리허도 나치 운동에 저항해서,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남편은 유태인이었는데 그 독일을 떠나면서 이제 그 관계를 끊었고, 하이니히 블리허도 나치 운동에 가담해서 여러 번 체포되고 여러 번 그러다가 탈출해서 그 미국으로 도망치죠. 미국으로 탈출해서 미국에서 한나 아렌트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블리허가 같이 이런 정치 이론이나 사회 철학에 아주 깊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블리허도. 그런데 이 양반이 먼저 사망하죠. 6살 위인가 그래요. 7살 위인가. 그래서 그 평생 같이 하죠. 그래서 책도 서로 원고를 써서 서로 이렇게 같이 봐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제 연구비를 받고 유럽에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드 대학에서 그 블리허는 교수가 되고 70년에 먼저 죽고 그 한나 아렌트는 75년에 가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드라이브라는 시를 써서 자기 남편한테 보내는 거죠. 땅은 곳곳에 시를 쓴다. 가지런히 나무를 따놓고 우리더러 나아가라고 한다. 이 세상 곳곳을. 활짝 핀 꽃은 바람을 맞으며 기쁨을 누리고, 푸른 연하고 나긋한 바닥에 싹을 틔우며, 하늘은 파란색으로 물들어 밝게 인사하고, 태양은 부드러운 체인처럼 회전한다. 한껏 취한 사람들, 땅, 하늘, 햇살, 나무, 봄마다 새로 태어나 전지전능한 놀이 속에서 즐거워한다. 이런 멋진 시를 써서 프랑스 드라이브 스루 프랑스,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써서 자기 남편한테 보내줘. 이런 여인을 자기 아내로 가지고 있는 블리허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가 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느냐?
내가 프랑스를 이렇게 차를 몰고 여행할 때 그 프랑스 땅은 굉장히 독일 땅과 달리 기름져요. 그 아주 옛날에 농업 국가로서 그 면모가 아주 그 밭에서 에는 밀, 옥수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런 그 밭에서 자라는 그 식물들이 아주 그 평야죠. 그냥 대평야 평원을 지나면서 느끼는 그 느낌을 잘 표현했어요. 나도 저렇게 여행하면서 느꼈으니까 정말 시도 곳곳에서 씁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봤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방식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한나 아렌트의 삶의 방식을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간단한 것만 얘기했지만 꼭 이 평전 전체를 보면 한나 아렌트의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데거의 그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 그 하이데거와 어떻게 연애하던 이야기, 그 다음에 제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나치와 어떻게 해서 싸우려는 이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퇴학 맞은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10살 때인가 6살 때 돌아가셔서 자기 어머니가 다시 이제 부잣집 그 남자와 재혼을 하고 딸이 둘이나 있는 남편을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살면서 그 집은 이제 돈이 많은 집이니까 이 한나도 같이 그 딸 둘이서 그 세 자녀가 함께 찍은 사진, 함께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내는지. 이게 워낙 총명하니까 자기 멋대로 해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Live and Spice의 Way of Life를 가지고 있죠. 삶의 의미를 그 속에서 찾는데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나의 생활 패턴,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삶의 패턴이 있죠. 내면의 자기 준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의한 준칙이 아니라 도덕적 준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의 의미가 정립되면 다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죠. 그 방식이 맞는지를 다시 판단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보죠. 이것이 선순환의 과정을 걷도록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 목적, 방향을 가지고 궁극적 관심에 따라서 삶의 방식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죠. 일주일에 3번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제 삶의 패턴이 됐습니다. 생활 패턴이 됐죠. 이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볼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인들에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실존적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사조직론을